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소설을 제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는 한 2년,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책들을 정말 제가 그 독서 모임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읽은 책들을 여기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위대한 개츠비 책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한번 읽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읽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저처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는 방법, 특별한 건 없지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부분 민음사에서 번역된 책이 있으면 민음사 책을 많이 좀 보는 편이긴 하고요. 위대한 개츠비 있고 작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가를 여기 맨 처음 책 날개 펼치면 작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 작가 보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느 시대에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적고 있는 노트인데요. 이렇게 제목 적고, 이거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저희 중학생 이상 좀 고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해놓은 건데, 저도 활용합니다. 책 제목 쓰고, 출판사 쓰고, 지은이 쓰고요. 이 지은이가 태어난 연도 정도? 1896년에 태어났네요. 태어났고요. 1940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연도를 기록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쯤 연도라고 하면 대충 이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1940년, 우리나라 광복이 1945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쯤이죠. 1939년 정도부터 2차 대전. 그럼 요때쯤 요때에서 요 사이, 요쯤 쓰여진 책이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요 정도로만 유추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대한 개츠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충고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놓여있는 이 입장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런 문장을 저는 좀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읽던 것을 잠깐 멈추고 베껴 쓰고 싶은 문장을 한번 베껴 써봅니다. 필사가 굉장히 좋은 글쓰기 연습 방법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필사도 하고, 네. 그거를 읽고 들었던 제 생각까지 한 줄 추가해나 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 문장은 도대체 작가가 어떤 의도를 썼을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 적잖이 시달려야 했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내가 관대한 것처럼 자랑했지만 나는 이런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이란 단단한 바위덩어리나 축축한 습지에 근거를 둘 수도 있지만, 나는 일정한 단계가 지난 뒤에는 그 행위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계가 제복을 차려입고 있기를, 말하자면 영원히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이 책에 이름을 제공해준 개츠비만이 내가 이러한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네, 이 문장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지닌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오만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판단을 유보하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판단. 즉 균형 잡힌 인간이 되려고 했다. 인생이란 결국 단 하나의 창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마련이다라는 말은 그저 격언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단 하나의 창? 무슨 말일까요? 단 하나의 창.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에스트웨그에 살고 있었는데 글쎄 뭐랄까 이 지역은 이스트에그에 비해 상류사회다운 면이 덜한 곳이었다. 에스트웨그하고 이스트웨그가 나오는데 이 지금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는 에스트웨그에 살고 있고 이스트웨그는 좀 더 상류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드디어 개츠비가 나옵니다. 개츠비의 저택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데이지는 이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의 먼 친척 여동생 뻘이었고요. 톰은 데이지의 남편입니다. 먼저 데이지의 남편인 톰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다. 돈을 물 쓰듯이 하는 바람에 빈축을 사기도 했다. 폼을 잡으며 동부로 왔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내기도 하고 톰은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풋볼 경기에 극적인 흥분을 조금은 부러운 듯 좇으며 영원히 방황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좀 무뚝뚝하게 생긴 입과 거만한 태도에 밀집 색깔의 머리카락을 한 30살의 건장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무뚝뚝하고 톤이 높고 거친 허스키한 음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마른 듯한 인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같은 고자세로 경멸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 뉴헤이번에서는 그의 배짱을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톰의 성격이나 외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마치 뭔가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한 듯 다시 웃고는 잠시 내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당신만큼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또 이 밑에 미스 베이커라는 친구도 나오고요. 여기는 데이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녀의 음성은 마치 다시는 연주되지 못할 음정을 배열해 놓은 것처럼 높낮이에 따라 귀를 오르락내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다. 반짝이는 두 눈이며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 눈부신 광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사랑해본 남자라면 좀처럼 잊기 힘든 어떤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굉장히 매력적인 데이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하는 그의 모습에는 마치 옛날보다 더 심해진 자족감도 그에게 더 이상 충분치 않은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구석이 있었다. 자족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어서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려고요.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넉넉하게 여기는 느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단어장에다가 또 기록을 하겠습니다. 데이지가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슬퍼 보이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 거예요. 매사를 왜 지금처럼 느끼고 있는지 말이에요. 글쎄, 아이를 낳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한테 그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는 딸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괜찮아. 딸이라서 기쁘지 뭐야. 그리고 이 애가 커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편이 제일 좋으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야. 한편 톰으로 말하자면 뉴욕에 여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보다 참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책 한 권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강인한 육체적 자만감이 더 이상 그의 독단적인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없게 된 듯. 그 뭔가가 그로 하여금 진부한 사상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인한 육체적 자만심이 더 이상 그의 독단적인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강인한 육체적 자만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무엇인가가 그의 진부한 사상의 가장자리를 균열이 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이었고요.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서 인물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게 고전소설은 정말 읽다 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 다시 읽으면 내가 이걸 읽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되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물음표 해놓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까처럼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 하는 거는 좀 가끔이지만 사전을 찾아서 적어 놓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을 잘 쓰고 싶어서 단어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필사해보고 적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어장에 적기도 하고 단어장에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그 문장 적고 그 밑에다가 내 생각을 적어서 요거를 지금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전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는 거, 책 읽기 시작하는 부분 요거 1챕터 있는 데까지만 한번 같이 읽고 녹음해 봤습니다.